챕터 1. 충청도 당진 솔매마을에서 경기도 용인 골배마실로. 소나무가 우거진 충청남도 당진의 어느 작은 마을, 여름 한날이었어. 오랜 진동 끝에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어. 그 아기는 바로 김대건이야. 김대건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솔매마을에서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와 어머니 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어.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 많았대. 아기 낳는 진통이 시작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는 천주님께 아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느라 눈을 꼭 감고 있었지. 온 가족의 축복 속에 태어난 대건은 어릴 때 이름은 제복이고 대건은 신학생 때 개명한 이름이야. 김해김씨 안경공파인 김대건은 1814년에 순교한 증조할아버지 김진우와 1816년에 순교한 작은할아버지 김종환이 있는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어. 소나무가 많은 당진 솔매마을은 대건이 정예박해를 피해 할아버지 김택현을 따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배마실로 떠날 때인 7살까지 살았던 곳이야. 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동산이라는 솔매라는 이름처럼 솔매마을은 소량이 그윽한 곳이지. 이 작은 마을에 복음이 전래된 것은 김대건 신부의 할머니 이씨의 삼촌이자 내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가 고향인 충청도 지방선교를 맡으면서 시작되었어. 그때 충청도 면천에서 군수로 있던 증조할아버지 김진우는 며느리의 신앙생활과 이존창의 복음을 전해 듣고 벼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전념했어. 그때부터 솔매마을은 천주교 교우촌이 되었지. 이것이 김대건 집안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인연이야. 성리학이 근본인 가부장 시대에 며느리의 신앙생활에 감동하여 천주교를 받아들인 증조할아버지 김진우의 깨어있는 정신도 놀랍지.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들어왔어. 중국을 통해 들어온 천주학 교리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었지. 조선의 젊은 학자와 지식인 중에는 서학을 공부하면서 천주학을 받아들이기도 했어. 이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는 듯했어. 하지만 조정에서는 외세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고 권력 다툼으로 당쟁이 끊이지 않았어. 천주학은 유교에서 중요시했던 제사를 거부한다는 문제와 신분 계급을 무시하고 인간은 평등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권력자들은 도전으로 받아들였어. 이에 조정은 외세 문물을 막고 권력을 지키려고 천주교 박해를 가해 많은 목숨을 빼앗았지. 천주교는 신분 제약이 있었던 중인 계급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하는 천민계급, 그리고 부인들이 특별히 많이 믿었어. 마을에서 남의 집살이하는 소작농이나 나무꾼들은 양반들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했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지. 태어났을 때 이미 정해진 신분대로 살아가야 하는 계급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천주교 교리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거야. 천주님을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는 다음 세상에 대한 신앙 교리에 전차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지. 제복은 해질 무렵에 당진 바다를 좋아했어. 하늘 끝에 걸린 주홍빛 해가 바다 끝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떠올랐거든. 찰싹찰싹 발등을 때리는 파도 소리도 들을수록 정다웠어. 제복은 집으로 오는 길목에 우뚝 서있는 아름드리 고욤나무를 껴안았어. 아프지 않고 동무들과 어울려 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복은 몸이 약해서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방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 이 시기의 조선은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순조가 왕이 되면서 대왕대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어. 대왕대비 김씨가 정치에 간섭하면서 조정에서는 대왕대비 김씨 세력인 벽파와 반대파인 시파 세력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어. 그리고 천주교 교인들이 많았던 시파를 몰아내려고
천주교 박해까지 이어졌어.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 우리나라에 천주교의 씨를 뿌린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수문과 첫 외국인 신부인 주문모 중국인 신부를 비롯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어. 대건이 태어나기 20년 전 일이야. 그 뒤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천주교 교인들은 고향을 떠나 도망자가 되어 깊은 산골에 숨어 살아야만 했어. 천주교 교인들은 지방 관원들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재산을 빼앗고 괴롭히니 한밤중에 죄인처럼 마을을 떠나야 했어. 제복이 7살이 되던 1827년에 일어난 정예박해를 피해 제복이네도 충청도 솔매마을을 떠나야 했어. 이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은희마을 골배마실로 갔지. 편안히 살던 집도 내놓고 피난민처럼 고향을 떠나 숨어 지낼 곳을 찾아가야만 했어. 아이들은 어른들 손에 이끌려 갔어. 옆집 행남아범 장세와 개동이 지게에 보찜을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솔매마을을 떠날 때 교우들 집안의 동무들도 함께 있어서 힘이 나고 위로가 되었을 거야. 하지만 천주교 박해를 피해 서름과 눈물을 감추고 떠나는 심정은 오죽했을까? 진 보따리를 이고 지고 가는 행렬은 오늘날 난민처럼 보였을 거야. 겨우 7살이었던 꼬마 제복은 걸음걸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기도 용인 골배마실은 제복이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이야. 솔매마을을 떠나 할아버지와 한성 청파동에서 잠시 머물다 왔어.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로 경기도 안성 미래내와 가까운 곳이지. 골배마실은 옹기를 내다 팔고 숯도 굽고 돌멩이 산밭을 일구면서 겨우 배고픔을 달래면서 살아야 하는 깊은 산중이었어. 그래도 언젠가는 신부가 마을에 와서 미사를 드리는 희망을 잃지 않은 천주교 교우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었어. 챕터 2. 안드레아로 세례를 받고 신학생이 되다. 제복은 가지 잡는 것보다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했어. 깊은 산골에서 할 수 있는 약초캐기나 산밭을 일구는 동무들도 많았지. 해가 뜨면 산속을 오르내리며 열매 따고 가지 잡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 뗄나무도 해야 하고 숯도 구워야 하고 어른들이 하는 일을 돕느라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무척 많았어. 제복은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웠어. 어려운 글자도 한 번에 익히는 똑똑한 아이였지.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참을성도 강하고 생각도 깊었지. 하지만 제복은 또래 애들처럼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어. 자주 알아눕다 보니 바깥놀이보다는 집안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어. 안성 미리네와 가까운 골배마실은 별들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마치 강물 같은 은하수를 자주 볼 수 있었어. 미리네는 은하수를 뜻하는 우리말이야. 또 밤에 기도하는 천주교 교인들의 집에서 비치는 호롱불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물결을 이루었다고 해. 미리네 지역은 경기도 광주, 시흥, 용인, 양평, 화성, 안성 지역과 함께 초기 천주교 선교를 한 곳 가운데 하나야. 반짝 빛나다가 휘리릭 은하수 물결을 이루는 아름다운 밤하늘엔 천주님이 살고 있다고 했지. 그분이 내려오신다고 믿었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니 박해로 돌아가신 순교자들을 만나셨을 거라고. 증조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 그리고 천주학을 받아들이고 목숨과 바꾼 이름 모를 순교자들 역시 반짝인다는 생각을 했어. 제복은 소나무 향이 그윽했던 솔매에서 살던 때를 떠올렸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소나무들, 무성했던 집 근처 소나무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서 있겠지. 문득문득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 몰래 솔매마을을 떠나야 했으니까.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키다리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소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디일까 상상하면서 꿈을 꿀 수 있었으니까. 양팔을 뻗어도 앉지 못했던 굵은 소나무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했어. 제복은 동무들과 당진 바닷가를 신나게 뛰어다니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솔매를 떠나야 했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긴 거야. 머물 곳이 없어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서울 청파동에서 잠시 살았던 때도 떠올랐어. 낯선 이웃들이 수곤거리며 제복네 가족을 몰래 훔쳐보았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야 했지. 동네 사람들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자 제복이네 가족은 짐을 싸야 했어. 이렇게 해서 천주교 교인들이 몰래 숨어 사는 경기도 용인의 은희마을 골배마실로 온 거야. 골배마실에는 은희공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 은희란 이름은 은밀하게 숨어있는 곳이라는 뜻이야. 아버지 김재주는 공소를 관리하는 회장이었어. 교우들에게 복음 말씀도 전하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해결도 하는 자리야. 마을에 신부가 오시면 식사와 잠자리도 도와야 하는 봉사직이지. 며칠이 지나 아버지 김재주는 한성에서 프랑스에서 온 모방 신부를 들키지 않고 몰래 은희공소까지 모시고 왔어. 교우들은 은희공소를 찾아온 모방 신부를 보고 허리 숙여 깊은 절을 올렸어. 모방 신부는 빙글에 웃기만 했어. 우리말을 몰랐던 거야. 한문과 중국어를 조금 아는 정도였어. 모방 신부는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조선교구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부님이야. 모방 신부는 성을 나씨로 고치고 나 베드로라고 불렸어. 우리말을 제대로 배울 틈도 없이 한성과 지방을 오가면서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 아버지는 은희공소 회장을 맡고 한성을 오가다 보니 모방 신부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 대화하기는 힘들었지만 손짓, 발짓에 한문을 써가면서 모방 신부를 은희공소로 모실 수 있었던 거지. 유진길 역관이 이때 통역을 맡아 많은 도움을 주었어. 교우들은 들뜬 마음으로 모방 신부를 기다렸어. 골배마실을 둘러싼 여러 마을에서 은희공소를 찾아온 교우들은 모방 신부를 모시고 미사를 드렸어. 통역이 필요한 서툰 말로 정성을 다해 미사를 진행한 모방 신부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어. 신학생이 될 만한 총명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있는지 찾은 거야. 이미 한성에는 경기도 과천에서 온 최양업 토마스와 충청남도 홍성에서 온 최방재 프란치스코가 예비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어. 하지만 모방 신부는 신학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못 믿게 하고 외국인 신부가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어. 모방 신부는 조선에서 천주교 교우들이 늘어나니 조선인 신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모방 신부는 제복을 보고 놀랐어. 침착하고 의젓한 데다 키도 훤칠하고 멋지고 천주교 교리도 잘 알고 있어서 말이야. 모방 신부는 제복에게 사제가 될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 모방 신부의 말에 제복과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서로 마주보았어. 사제가 되려면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공부도 해야 하고 천주교 박해로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뜻이니 말이야. 아버지 김재주는 아들이 사제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바랐지만 힘든 성직자의 길을 환영만 할 순 없었어. 하지만 제복은 목숨도 천주님의 것이니 사제가 되겠다고 했어. 모방 신부는 선뜻 말을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복에 대해 다른 걱정을 했어. 몸이 너무 허약해 보였기 때문이지.
모방 신부는 제복에게 다시 연락한다는 말을 남기고 또 다음을 기약하고 한성으로 다시 돌아갔어. 모방 신부의 편지가 온 것은 한참 뒤였어. 제복은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 제복은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 1836년 7월 16살 제복은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 제복은 모방 신부와 채방제 프란치스코와 최양업 토마스가 공부하고 있는 한성으로 갔어. 조선 역사에 기록된 첫 신학생이자 유학생이 탄생한 순간이야. 제복은 신학 공부를 위해 잠시 가족과 떨어질 줄 알았지만 10년이 지나서야 골배마실로 오게 돼. 챕터 3. 한성에서 마카오로 머나먼 희망의 길. 1836년 7월 11일 모방 신부는 한성에 온 제복에게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최양업 토마스를 소개했어. 최방제는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제복보다 1살 많았고 최양제는 충청남도 청양 다락골 출신으로 제복과 나이가 같았어. 최방제는 17살, 최양업과 제복은 16살이었어. 제복과 최양업은 진해 육천으로 먼 친척 사이기도 해. 최양업은 제복이 할머니 형제의 손자야. 제복은 한성에 오고 나서 앞으로 조선교회를 크게 일으켜 세울 인물이 되겠다는 뜻에서 이름을 대건으로 바꿨어. 최양업 토마스는 2월에 왔고 최방제 프란치스코는 3월에 와서 중국어와 라틴어를 배우고 있어. 대건은 할아버지 밑에서 한 번만 깨쳤지만 자신감은 넘쳤어. 어려서부터 총명한 데다 성실하게 공부하니 최방제와 최양업을 금세 따라잡았지. 대건은 한성에서 지내면서 다정하신 부모님과 인자하신 할아버지와 골배 마실 동무들이 떠오를 때가 정말 많았어. 하지만 대건은 참을성이 강했고 신앙심 또한 대단했지. 몸이 약해서 자주 앓아눕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꿈꾸던 신부가 되는 것에 곰곰이 생각했어.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모방 신부님 앞에서 순명과 복종을 약속하는 신학생 선서를 했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굳게 맹세했지. 순명이란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천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생각했어. 모방 신부는 천주교 박해 때문에 하루빨리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을 나라 밖 신학교로 보낼 방법을 찾고 있었어. 마침내 1836년 12월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한성을 떠났어. 국경을 넘으려면 압록강이 꽁꽁 얼어야 해서 추운 겨울을 택한 거야. 길을 안내해줄 천주교 교우들도 같이 갔어. 정하상, 현성문, 조신철, 이광렬이라는 분들이야. 이분들은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을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샤스탕 신부에게 무사히 안내하고 샤스탕 신부를 들키지 않고 조선으로 모셔와야 했어. 다행히 정하상과 조신철은 청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어. 국경을 넘자마자 미리 준비해간 청나라 옷으로 갈아입었어. 청나라로 가는 사신 일행이 아니면 국경을 넘기가 힘들었거든. 더구나 천주교 교인들이 국경을 오가는 일은 엄격히 금했던 때였으니 청나라 옷을 갈아입고 청나라 사람처럼 보여야 했지. 일행은 변문 가까이 있는 청나라 천주교인 집에 비밀 장소에 도착해서 모방 신부 편지를 샤스탕 신부에게 전했지. 마카오에는 중국인을 위한 신학교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의 지부가 있었어. 마카오는
중국 광둥시에서 남서쪽으로 12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있었어. 청나라와 서양의 무역 교류가 활발했고 선교사들의 거점 활동 지역이었지. 샤스탕 신부는 먼저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을 베이징으로 보냈어. 샤스탕 신부의 도움으로 청나라 천주교 교우 안내자와 여비도 모을 수 있었어.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조선에서부터 안내해준 분들과 샤스탕 신부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어. 청나라 옷과 방한 모자와 여비를 마련해준 청나라 교우에게도 인사했지. 이제 사춘기인 소년들이 사제가 되어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엄청난 사명을 가슴속에 품은 채 머나먼 길을 떠났어. 희망을 품고.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쌀랑눈과 흙먼지가 귓전을 때리고 얼굴을 내리치는 광야를 걸어 청나라 북쪽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조선의 첫 세례자였던 이승훈 베드로를 기억했어.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준 분들의 발걸음을 새기며 용기를 얻었어. 한성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나 드디어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했어.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리부아 신부를 찾아갔어. 리부아 신부는 처음에는 구걸하러 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자신들의 차림새를 보고 나서야 거짓골임을 알았지. 땀에 젖은 옷과 다 해진 신발, 길게 자란 덥수룩한 머리까지 부끄러울 정도였지. 프랑스 신부 르그레조아는 조선에서 온 새 학생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마카오 교회 격리부에서 가르치기로 했어. 다시 중국 바깥으로 여행시키기에는 너무 안쓰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르그레조아 신부는 마카오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여겼어. 눈빛만 봐도 열의가 넘치는 새 학생을 보면 당연했을 거야.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라틴어부터 집중해서 배웠어. 라틴어 기초를 닦은 뒤에는 수학, 지리, 역사, 음악 같은 여러 학문들을 배웠지. 일단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세 사람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났어. 최방제는 마지답게 침착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고, 최양업은 상냥하고 온순하고 친절했어. 대건은 성격이 엄청 활달하고 말솜씨가 뛰어나 지도자 같은 인품을 드러냈지.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37년 8월, 마카오에서 밀란이 일어났어. 청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공격했지. 대건과 최방제, 최양업은 어쩔 수 없이 필리핀 마닐라로 피신을 가야 했어. 대건은 백길 따라 마카오에서 마닐라로 가는 동안 떠나온 고향이 떠올랐어. 마닐라 신학교에서도 학습은 계획대로 진행됐어. 특히 대건은 외국어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라틴어로 성경을 해독하고 중국어와 프랑스 회화도 가능했지. 포르투갈어도 익히자 5개국어를 하는 실력자가 되었어. 신학 공부를 지도하던 칼레리 교장 신부가 파리 신학교 투성 신부에게 편지를 썼어. 이 3명의 조선 소년들은 사제가 될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음정이 전혀 맞지 않은 깨진 목소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송풍금이 하나 있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였어. 신부가 미사를 집전할 때 전례 부분에서 노래를 해야 해. 노래를 아주 잘하면 좋겠지만 노래를 너무 못해도 분심이 들기 때문에 음을 어느 정도 바로잡기는 필요했을 거야. 성가를 선창할 때도 음정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신자들의 성가 소리도 한층 높아지는 효과도 무시하기 힘들지. 깨진 목소리라는 표현이 좀 우스운데 새소년이 성가를 부르거나 전례 부분에서 음을 잡아야 할 때 무척 곤혹스러워했을 것 같아. 한 명이라도 잘했으면 서로 도와가며 연습할 수 있었을 텐데 3명이 하나같이 음치소년이었으니 가르치는 신부님이 힘드셨나 봐.
마카오에 온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맏형인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병으로 앓아누웠어. 마카오에 학질이 유행했는데 그만 최방제가 걸린 거야. 최양업과 김댕원은 공부가 되지 않았지. 밤낮으로 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하고 신부들도 약을 구해와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1838년 11월 27일 최방제 프란치스코는 머나먼 마카오에서 눈을 감고 말았어. 친형처럼 의지했던 최방제가 하늘나라로 떠나자 대건과 최양업은 장례식을 치르고도 오랫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어.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듣는 스승신부들 산시까지 더해져서 마카오 밤하늘은 더욱 어둡기만 했어. 대건과 최양업은 스승신부들까지 힘들어하자 더 이상 울 수만은 없었어. 대건과 최양업은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어. 프란치스코 형님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달라고. 챕터 4. 1년 만에 도착한 아버지 편지. 1839년 마카오에 도착한 지 3년이 지났어. 지금은 마카오에서 다시 밀란이 일어나 필리핀 마닐라로 피신을 했어. 대건은 두통에 복통과 허리가 아파 힘들어했어. 공부는 잘했지만 큰 키와 덩치에 다르게 몸이 약했어. 스승신부들은 걱정을 했어. 그래서 운동도 할 겸 저녁에 산책을 다 같이 했지. 대건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겨냈어. 그 무렵 중국 베이징을 드나들던 천주교 교인 조신철을 통해 아버지 김재준의 편지가 왔어. 중국을 거쳐 먼 바다를 건너오느라 거의 1년이 걸렸어. 편지가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무사히 도착한 것이 기적이야. 대건은 그리운 아버지를 만난 듯 편지를 품에 꼭 안았어. 대건이 마카오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조선에서 기해박해가 일어나 수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포도청으로 끌려가 희생되었어. 우의정 이지연은 천주교를 박해하자는 상소를 임금에게 올렸어. 우의정 이지연은 한성과 지방에 오가작동법을 세워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자고 했어. 오가작동법은 5집을 하나로 묶던 호적제도야. 천주교를 탄압하는 데 이용했지. 옆집에 혹시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면 즉시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 천주를 믿는 자들은 임금도 부모도 섬기지 않는 역적 죄인이란다 라고 말이야. 그래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어. 천민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거든. 조정에서 천주교 박해가 심해지자 교인 정하상이 우의정 이지연에게 반박하는 재산께 올리는 글을 썼어. 정하상은 다산 정약용의 큰 형인 정약종의 둘째 아들이야. 정하상도 기해박해 때 순교해. 기해박해는 기해년인 1839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이야. 또 한편으로는 천주교와 가까운 안동 김씨의 세력과 이때 세력을 잡고 있던 풍양 조씨 세력 사이의 권력 싸움이기도 했어. 정하상이 올린 글에 화가 잔뜩 난 우의정 이지연은 전보다 더 천주교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게 했어. 대건의 아버지 김재준도 대건이 편지를 받고 한 달 뒤인 1839년 9월 중순에 국사범으로 잡혔어. 국사범은 조선 왕조의 반역할 음모를 꾸몄거나 실천한 죄인을 뜻해. 아주 큰 죄인인 거지. 천주교 교우들은 조선 왕조 기본 이념인 삼강오륜을 부정한다고 해서 국사범으로 분류했어. 아버지 김재준은 사위 가까이 윌고로 잡혔어. 현상금에 눈이 멀어서 말이야.
결국 사이 각가도 친족을 고발해서 삼강오륜을 저버렸다고 처형되었어. 대건의 아버지 김재주는 포도청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은 뒤 9월 26일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44세의 나이로 참수형으로 순교했어. 증조할아버지 김진우와 작은할아버지 김종환에 이어 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 순교자가 나온 거야. 이때 대건과 마카오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최양업 토마스의 부모도 목숨을 잃고 말았어. 대건은 기예박해로 아버지와 수많은 천주교 교인이 죽임을 당한 줄도 모른 채 아버지 편지를 읽고 마음을 놓았어. 안타깝게도 이 편지가 아버지에게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였어. 아버지 김재준이 순교하고 난 뒤 어머니 고 우르술라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 어린 동생 난식과 살던 곳을 떠나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어. 어머니는 교우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겨우 해결하며 살아갔어. 만약 대건이 신학생으로 떠나지 않고 조선에 남아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죽음, 아니면 떠돌이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대건과 최양업은 조선의 피비린내 진동하는 박해 소식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공부를 했어. 마카오에서 일어난 밀란이 가라앉자 1839년 11월에 다시 마카오로 돌아왔어. 그리고 1842년 초까지 공부에만 몰두했지. 1840년에는 라틴어 공부를 끝마쳤어. 다음 해부터는 신학과 철학 공부를 시작했어. 어느새 조선을 떠나온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20대 청년이 되었지. 챕터 5. 조선으로 가기 위한 5번의 탐색 여행과 부재 서품을 봤다. 1842년 2월 어느 날 청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 프랑스 군함 에리고노가 마카오에 도착했어. 에리고노의 제독 세실은 조선으로도 가고 싶어 했어. 세실 제독은 조선말을 할 줄 아는 통역관이 필요해서 리부아 신부를 찾아갔지. 세실 제독은 통역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리부아 신부에게 말했어. 리부아 신부는 청나라 말과 프랑스어와 라틴어 해석이 가능한 대건을 떠올렸어. 리부아 신부가 김대건을 세실 제독에게 소개했어. 대건과 세실 제독 사이의 통역을 돕고 조선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격리부 소속 메스트르 신부도 함께하기로 했어. 대건은 꿈에 부풀어 에리고노에 탑승했어. 에리고노는 먼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마닐라로 출발했어. 1842년 2월 21일 아침 마닐라에 도착하자 대건은 잠시 동안 마닐라 대교구 신부의 집에서 머물렀지. 그런데 세실 제독이 눈병이 나서 2달 동안 마닐라에 머물러야 했어. 세실 제독의 눈병이 났자 에리고노는 난징으로 향했어. 양쯔강을 따라 난징으로 가려면 작은 배가 필요했지. 대건은 세실 제독의 부하와 함께 상하이로 가서 작은 배를 구했어. 이때 대건은 난징에서 영국과 청나라의 강화조약 조인식에도 따라갈 수 있었어. 청나라는 영국과 벌인 아편전쟁에서 패하자 난징에서 영국과 강화조약을 맺은 거야. 세실 제독은 영국과 청나라가 난징조약을 맺자 마음이 바뀌어 조선으로 가는 걸 포기했어. 대건이 조선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사라진 거야. 대건은 조선으로 가는 걸 멈출 수 없었어. 조선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한 탐색 여행길에 나섰어. 대건은 1842년 12월 23일 청나라 변문에 도착했어. 여기서 대건은 조선에서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동지사 사절단을 만날 수 있었어. 대건은 조심스럽게 낯이 익은 사람이 있나 찾아보았어. 8년 전 조선에서 청나라로 떠날 때 뵌 적이 있는 김 프란치스코를 만났어.
김 프란치스코는 품 안에서 문서와 편지들을 대건에게 전해주었어. 앵베르 주교와 샤스탕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와 조선의 새로운 신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서였어. 둘은 계속 대화를 나눴어. 조선에 계신 신부님과 또 자신의 부모님의 소식을 아냐고 물어봤지만 김 프란치스코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그때 대건은 아버지의 죽음을 알 수 있었지. 대건은 마닐라에서 아버지 편지를 받고 기뻐하던 생각이 떠올라 더욱 괴로웠어. 그 다음 어머니의 소식도 알 수 있었어. 몸도 허약한 어머니가 이 집 저 집으로 음식을 구걸하고 잠자리를 부탁하는 모습에 대건은 그만 펑펑 울었어. 대건은 가슴을 두드리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조선으로 가야만 한다고 다짐했어. 대건은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1842년 12월 29일 혼자 변문을 거쳐 조선에 들어갔지만 도중에 들킬 위험이 생겨 다시 국경을 넘어 청나라로 돌아갔어. 조선으로 가려던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한 거야. 대건은 변문에서 다시 조선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 옷도 한 벌 사서 소매에 은돈 100냥과 금돈 40냥을 숨겼어. 빵과 소금에 절인 생선도 샀지. 대건은 안내해준 청나라 교인에게 김 프란치스코가 전해준 문서와 편지를 전달했어. 대건은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의주 쪽으로 길을 나섰어. 한참 가다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려보니 나무알칼을 놓고 온 걸 알았어. 나무꾼 행세를 해야 하는데 말이야. 다시 변문으로 돌아갔지만 나무알칼을 찾지 못했어. 대건은 다시 의주로 갔어. 꽁꽁 언 얼음 위를 쉬지 않고 하루에 50km를 넘게 걸었어. 멀리 의주가 보였어. 성문에는 등불이 훤했고 쇠관원이 지키고 있었지. 대건은 화살기도를 바치며 통행증을 검사하는 성문 앞에 도착했어. 통행증이 없는 대건은 눈앞이 컴컴했어. 그때 마침 변문 쪽에서 소떼를 몰고 오는 사람이 보였어. 대건은 몸집이 큰 소 옆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걸었어. 세관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대건은 재빨리 걸어 성 밖으로 나왔어.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들판을 걸어 남쪽으로 30km를 걸었어. 동이 틀 무렵이 되자 다리가 욱신거리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덜덜 떨었어. 대건은 돈을 많이 지녔으니 강도나 도둑으로 오해받기 쉬웠고 강도는 국법으로 사형을 하는지라 한성으로 갈 수만 없었어. 대건은 북쪽으로 걸어갔지. 날이 밝자 숲으로 들어갔어. 숲은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었어. 산짐승이 사람들보다 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지. 대건은 배고픔과 추위에 덜덜 떨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싱싱 세찬 눈보라가 대건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쳤어. 어렴풋이 자신을 따라오라는 그림자가 보였어. 대건은 따라 걸었어. 바다와 반대편인 길도 없는 곳으로 말이지. 아직 두껍게 얼지도 않은 압록강을 조심조심 걸어 맞은편 언덕에 올라섰어.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로 드나드는 길목이었어. 대건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 청나라 옷으로 갈아입으려다 시간만 보냈어. 또 한참을 걸어 변문에 도착했어. 대건이 여관집에 들어서자 주인이 대건을 쫓아냈어. 거짓골이었던 거야. 대건은 다른 여관에 들어가서는 돈을 많이 내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 대건은 다시 힘을 내 5일을 쉬지 않고 걸어 1843년 1월 6일에 백가점에 도착했어. 조선을 떠나온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지만 중국 땅으로 되돌아온 거야. 조선으로 가려던 세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났지만 그나마 무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대건은 1843년 4월부터 8월까지 최양업과 신학 공부를 하고 9월에 변문으로 다시 갔어. 조선으로 갈 방법을 알아보려고 말이야. 이때 대건은 페레올 주교를 찾아온 김 프란시스코를 통해 조선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 천주교 박해로 신부를 조선으로 들여보내는 일은 무척 힘들었어. 대건은 다시 홀로 조선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로 했어. 다시 탐색 여행에 나선 거야. 1844년 2월 5일 대건은 페레올 주교와 강복을 받고 썰매를 이용하여 길 안내를 맡은 청나라 교인과 만주 쪽으로 갔어. 어느 주막집에서는 성우 끊는 모습을 보고 음식값과 숙박비도 받지 않는 교인 주인도 만났어. 이곳에서 대건은 중국의 음력설 전날에 귀신을 맞이하는 풍습도 알게 되었지. 대건은 3월 초에 훈춘에 도착했어. 훈춘에는 15km 떨어진 곳에 경원이라는 마을이 있었어. 경원은 조선 사람과 청나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어. 마을 시장에서는 청나라와 만주 사람들이 담뱃대, 녹용, 구리, 말, 노새, 나귀들을 주고 조선 사람들은 바구니, 그릇, 쌀, 밀, 소, 종이, 돗자리, 그리고 모피, 조랑말들을 거래했어. 3월 9일 시장이 열렸어. 대건은 흰 손수건을 손에 들고 허리띠에 붉은색 차 주머니를 달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녔어. 조선에서 온 천주교 교인이 알아볼 수 있게 약속한 표시야.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어. 대건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복잡한 시장을 빠져나갈 때쯤 한 사람이 다가왔어. 그 사람은 대건에게 천주교 교인이냐고 물어봤어. 대건은 고개를 끄덕였지. 대건은 그 사람을 따라 시장터로 갔어. 다른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지. 중국 사람과 조선 사람들이 대건과 그 사람 일행을 구경하러 모여들었어. 수근대는 모습이 이상했는지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대건과 일행은 흥정하는 척을 했지. 사람들이 흩어지자 대건은 조선으로 들어갈 방법을 물었어. 그 사람은 박해가 잠잠해졌어도 외국인 신부를 조선에 모시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노력해보겠다고 했어. 대건은 교우들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어. 교우들은 손을 놓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한동안 바라보았어. 대건은 교우들과 헤어지고 일부러 시장을 돌아다녔어. 대건은 다시 훈춘으로 가기 위해 썰매에 올라탔어. 강 얼음이 녹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멀리 돌아서 가야 했지. 조선으로 가기 위해 두만강 지역을 탐색한 5번째 탐색 여행이었어. 대건은 탐색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 8개월 동안 최양업과 신학 공부에 온 힘을 쏟았지. 대건은 23살이 되는 해인 1844년 12월 15일 페레올 주교에게 만주에 있는 소팔가자 성당에서 부제서품을 받았어. 사제서품을 받은 신부를 보좌하는 보좌신부가 된 거야. 나이가 24살이었으면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었어. 페레올 주교는 나이 때문에 대건이 사제서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